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이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토마토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난 11일하고 12일 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론조사 중에서요, 제일 화끈한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윤석열과 이재명 지지율 격차가 말이죠, 무려 15.5%로 크게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처음으로 이 여론조사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율 15.1%가 나왔는데, 지난주 오자 이 대결에서는 0.1%, 그 다음에 양자 대결에서는 2.0% 차이가 났었는데,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이 편차가 크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대위가 정상적으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이 보수 야당 측에서 상당히 이제 결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크게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 내용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타자 대결의 경우에 윤석열이 47.1%, 그 다음에 이재명이 31.6%입니다. 자, 그래서요, 무려 16.5%, 15.6% 정도의 15.5% 정도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상정이가 3.8, 안철수가 3.1, 김동인이 1.6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자 대결로, 즉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윤석열이 51.2, 그 다음에 이재명 36.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격차가 여기서 15.1%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차 범위 밖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앞선 것은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비교해보면 이재명이는 6.6%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6.5%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 격차도 지난주에 2.0에서 15.1%로 늘어난 겁니다. 자, 좀 이 주요 세부 내용을 조금만 보면요. 이재명이는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쭉 빠졌어요. 특히 30대하고 50대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40대 제일 세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 기반, 여기에서도 28.8%에서 36.0%로 7.2%포인트나 40대에서 올라갔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지역별 조사에서도요, 이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다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에서도요, 윤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반 문재인, 그 다음에 반 이재명, 즉 심판적 성격이 굉장히 크고, 특히 수도권의 특징은요, 이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민심이 요즘 이 종부세, 재산세, 세금 통지서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이 대대적으로 결집하면서 민주당을 때리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민주당 진영층 내에서도 이런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거, 이런 데 기인을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비호감도를 한번 봤어요. 비호감도 이재명이가 무려 43.8%고요. 윤석열은 34.8%. 자, 그래서 그러니까 9%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정도로 비호감도도 이재명 쪽으로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의 비호감도는 어디서 많이 올랐냐면 30대와 40대, 50대에서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비호감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27.4, 국민의힘이 39.9. 그래서 말이죠, 무려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냐면 12.5%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정의당은 3.7, 국민의당은 8.1입니다. 열민민주당은 5.2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사생활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검증해야 한다. 이게 59.2입니다. 검증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34.8%가 됩니다. 그래서 검증 쪽으로 이제 이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이 검증 문제를 제기해 왔잖아요. 이것이 여론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요, 이 수세적인 측면에서만 대응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수세적 이 대응이 주류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전과 사범, 이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전과 사범을 세세하게 밝혀야 돼. 그리고 이 김혜경, 그 다음에 김부경의 관계, 또
불륜설이 제기됐던 모 비서관과의 관계, 이런 것도요, 전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세를 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 보수 측에서는요, 검증해야 한다 45.0, 검증하지 않아도 돼 50.7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불필요론에 보수 측에서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8.1%가 배우재 사생활 검증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내용을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 왜 다시 지금 불이 붙고 있냐면요, YTN이 오늘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이래서 이게 다시 또 불이 붙고 있습니다. YTN 여러분들 뭐 친여 매체로 완전히 색깔 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뭐 MBC, KBS, YTN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종편 한두 개 빼고. YTN이 뭐라고 보도했냐면 2007년도에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 경력사항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김건희 씨가 당시 3년짜리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협회가 설립되기 전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내용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회사 차원에서 받은 상을 개인명의 수상인 것처럼 이력에 기대한 점, 이것도 YTN은 문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요, 이 김건희 씨가 이제 직접 이것도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다. 그리고 수상 이력과 관련해서도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을 뿐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인데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넣었을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반박문을 내놨어요. 사실과 다르다. 이 최지연 수석 부대변인이 내놨는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단법인이고 결성 초기에 보수 없이 기획이사라는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활동을 했을 뿐이고, 이후에 이 산업협회 사무국으로부터 직접 그 사실을 확인받아서 재직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 그리고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서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까 재직 기간은 착오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그리고 또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도요, 당시 김건희 씨가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작품 제작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기여를 했다. 회사 경력을 주로 고려하는 겸임 교수직이었고 한정된 기간에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주도적 역할로서의 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 해명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YTN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또 다른 몇 분,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2번 만났는데요. 이 권성동 의원의 이 만난 그 인상, 이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요, 이준석 대표는 이거 후보자 결혼하기 전 얘기고, 후보가 된 이후로 아니면 최소한도 결혼한 이후로부터 문제가 있는 이런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허위 이력 경력 사항이 있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의 전과 사범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취하는 공세 취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까지 사과하라 요청 한마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준석 대표는 그 여당에서 지금 김건희 리스크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김건희 리스크라고 불릴 정도의 리스크는 전혀 없다, 아주 당당한 분이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거론된 사안들이 김 씨가 윤 후보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다. 후보가 공직자로서 부인의 그런 처신에 대해서 결혼 이후에도 제지하지 못했다면 다소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전의 일에 대해서는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 김 씨의 이런 이 허위 경력 논란, 이거는 결혼 전의 일인데 나보고 어떠란 얘기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거 뭐 경력 한번 잘못 썼다고 이 다른 여건에서 내가 꼭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결혼까지 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지금 대선 후보 나오라고 꿈이나 생각했습니까? 정치활동 한다고? 추미애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문재인이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과관계가 전혀 연결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사과 필요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거로 전과가 4개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매일 종용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가 전과가 있다는 것 모르고 지금 찍는 사람이 없다. 예. 그리고 이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없다. 딱 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만나보기도 했는데 대중에게 노출돼도 지금의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보다도 훨씬 더 좋은 느낌일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 권성동,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데 요즘 2번 만났다. 이렇게 밝히고, 뭐라 그럴까요? 사실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요, 추미애 장관이, 이런 사람 장관이라고 제가 안 붙이겠습니다. 장관 같아요, 장관이죠. 추미애가 말이죠. 지난 6일부터 6일, 7일, 8일, 9일, 10일, 매일같이 지금, 이 김건희를 때리고 있어요. 김건희를 저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6일날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검찰이 김 씨가 받고 있는 전시회 협작 의혹과 관련된 이 고발 사건, 일부는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김건희 씨의 신분 세탁업자다. 말도 잘해요. 예. 야, 검찰이 신분 세탁업자돼요. 그러면 신분 세탁업자한테 추미애는 왜 인사학살을 했어요? 신분 세탁업자 정도 되면 인사학살 안 했어야죠. 예. 그 정도로 말하자면 폄하하는데 신문 세탁업자라고 신문 세탁업자의 인사에 왜 학살을 했느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7일날은 이 줄리라는 예명으로 일한 거 이와 관련해서 이 줄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왔다. 주얼리이기 때문이었냐 이렇게 또 비아냥을 하고 있고 8일날에는요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 줄리 의혹에 대한 최초의 실명 증언이 나왔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게 80세가 넘은 이 안 회장의 말하자면 줄리 만났다는 얘기를 열린공간 TV에서 처음 보도를 다시 또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일에는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건진요, 이게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이 건진요, 이거를 압축해서 건진요. 예. 타진요, 타블로이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거에서 지금 패러디해서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일 날에는 조국의 강한 실체가 없으나 줄리의 강한 실체가 있다. 이렇게 또 올리고 11일에는 이 김건희 씨의 셀카 사진을 올린 뒤에 커튼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다. 소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또 논문 표절, 그 다음에 유용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 해명, 재차 요구하고 있어요. 이 추미애가 이렇게 집요하게 비판에 비판을 계속해서 거의 일주일씩 내다 보니까 여당 안에서도 특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5선의 아주 중진 원로 중에 원로잖아요. 이런 것 전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부에서도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YTN이 보도를 한 거예요. 또 한 번 불을 지르는 거죠. 이게 YTN하고 또 추미애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의혹이 들 정도예요. 딱딱 시간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일주일간 계속 때리니까 YTN에 콕 찌르고 야, 이거 아주 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권성동 사무총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마디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건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건진요를 올리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사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까지 키워주는데 일조한 사람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추 장관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추 장관 발언을 보면 인격적 모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같은 여성으로서 그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리라 본다. 예, 이건 모독적이 아니라요. 이거는 참 명색이 그래도 장관이라는 타이틀까지 들었잖아요. 장관으로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코드 앞장서서 윤석열 비판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다가 잘려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야, 이거는 인간적 뭐라 그럴까요? 품성에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격도 있지만은 피 속에 딱 잠긴 그 성격이 있어요. 그거는 인격의 질을 얘기하는데 인격의 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 장관의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수도 눈살을 찌푸는 얘기고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성동 총장 2번을 만났는데 그 인상을 보면 솔직한 분인 것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가감없이 얘기하더라. 솔직하다 느꼈다.
그리고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라면서 땡땡땡 이렇게 이제 말을 좀 남겨놨어요. 자, 근데 이럴 때는요, 권성동 총장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좀 궁금하지 않게 좀 상세하게, 왜냐면 두 번 봤으니까 이 평가를 해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성동 이 사무총장도 보면 봤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봤을 때의 느낌, 리스크가 없다, 훨씬 더 좋은 인상이다, 그리고 솔직하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진정성이 있다, 사람에 대한 그 기억력 아주 출중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여당이 지금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고, 헛다리 짚고 난 것이 분명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역풍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다 고스란히, 당연히 추미애, 손혜원, 진혜원이 다 책임져야 되죠.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그 책임 중에 우리가 나설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미애 못지않게 손혜원 씨는 이번에 이제 이 김건희 씨 사진 올려놔가지고, 어렸을 때 사진하고 이 총장 임명될 때 사진 올려놓고 얼굴을 가지고 성형했네 안 했네 난리를 치는 바람에 역풍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말이죠, 김건희 씨 사진을 공유하면서, 본인 사진을 공유하면서 그냥 커졌던 눈동자를 신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는요, 비판에 비판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윤석열 키워줬듯이 손혜원이가 다시 이제 김건희 씨를 키워주면 그게 어디로 가겠느냐, 그 역풍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한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창선 씨 시사평론 일기라고 하는데요, 유창선 시사평론가가 이 줄리와의 관계에 관해서 또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보수 유튜브 본인의 개인 유튜브를 한 이력을 쭉 얘기하면서 최근에 말이죠, 이 보수에서는 가세연, 그 다음에 진보 좌파에서는 열린공감TV, 이 두 개가 상당히 뭐냐면 이념적 대결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줄리 논란인데, 줄리 논란과 관련해서 이 열린공감TV에서 처음으로 요새 보도했잖아요. 82세 노인이 25년 전에 딱 한번 봤다, 줄리가 맞다, 이거를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창선 평론가가 이렇게 초인적인 기억력이 과연 가능하냐, 82세 노인한테서. 이 얘기는 지난 4월 달에 오세훈 선거 때 말이죠, 16년 전에 생태땡 집에 와서 오세훈이를 봤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광경이다. 그래서 25년 전의 기억과 주장, 그것 말고는 아무런 근거와 실체가 없는데 팩트를 어떻게 제시하냐, 경험상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주장이다. 그래서 또 줄리면 어떠냐로 말할 게 아니고 터무니없는 뭐라 그럴까요, 이 마타도어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이제는 이재명 선대위에 이해찬, 지금 고문으로 돼 있잖아요. 이해찬과 관련돼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찬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를 오합지왕이라고 요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오고 그러면서 상황이 왔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전부 다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왕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선대위를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상황 지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참 어떠냐, 그러면 이재명 선대위의 이해찬 상황은 바로 누구냐, 상왕, 이재명 선대위는 그래서 상왕의 지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상황이 다시 등장했으니까 그 밑에는 다 지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도와주겠다 설쳐대지만 실상은 유권자에게 불쾌감만 주고 표를 깨는 무리가 있는데, 후보자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의 등장,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는요, 이해찬 대표가 이 김종인 위원장이 등장한 것을 두고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오합지왕이 됐다, 이렇게 말하자면 신조어를 통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 자, 이해찬 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된다, 중도층이 날아간다, 2030층이 날아간다, 그 다음에는 이재명의 가장 강한 콘크리트층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분열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뉴트의 보도를 보면 40세대들이 결국
40대들이 윤석열 쪽으로 돌고 있다. 이런 지금 바람이 지금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찬이 등장하고 40대가 대거 이탈하는 거고는 시간적으로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40대의 반란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재명 선거는 끝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 공수처가 최근에 TV조선 기자들을 통신 조회했어요. 그야말로 통째로, 그 보도라인 통째로 기자들을 통신을 조회했고, 무려 15번이나 통신 조회를 한 것이 언론 사찰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물을 필요도 없다. 빅브라더가 시민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는 사회를 그린 조지 오웰의 1984를 생각한다. 통신 내역을 공수처가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공수처가 이렇듯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야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작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1984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면서요, 언론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이다. 공수처의 공작을 이겨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일은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치 공작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맨 먼저 이재명 후보 TK 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나름대로요, 이 보수층 또 이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표를 좀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손해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TK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박태준 전 포철 회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의 공적을 좀 기리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것이 여권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혜경 씨 계속해서 상당히 밀접 수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한 비판적 시각은 별로 없지만 너무나 인위적으로 이 부부 금슬을 또 과시하려고 하는 시효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또 이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자, 특히 말이죠.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적, 그야말로 이 경제는 좀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많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이 박태준 회장의 10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제철 보국, 교육 보국 처결학을 또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화 후에는 말하자면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박태준 회장의 도전과 성공,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그래서 산업화 기틀을 마련한 인물 아니냐, 공적을 인정하고 대전환기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본인의 비전과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부각을 했는데요. 이 부각하려고 하는 초점, 어느 누가 그를 믿겠어요. 그리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서 이 지역 민심과 주파수를 맞추려는 노력을 또 했고, 그리고 이 본인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관련 대표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 고속도로하고 비교하는데 또 많은 역점을 뒀어요. 그러면서 이 진보 보수 이념 논리, 흑백 논리를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실용성을 부각하려는 노력을 했지만은, 이러한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거, 이거는 큰 성과다, 이렇게 해서요, 당내 반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파 지도자들을 조금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우파 내부의 말하자면 보수 계층을 자극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 내부 진영의 이완 현상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저는 비판을 좀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의 중요한 점은 이 TK 지역을 방문하면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 소상공인 지역 정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런 정면,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 중에서 특히 양도세 한시적인 완화, 이런 카드를 냈어요. 그래서 이 차별화된 전략, 이거를 통해서 말하자면 정권의 심판론에 편승해서 지지층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는데요. 이거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반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 전략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상당한 불상사가 또 일종의 일어났는데, 일종의 이 달걀 던지기는 이제 우리 정치권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항의 수단 중에 하나로 여전히 이 달걀 던지기가 있었다. 이것은요, 우리 측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전제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이 청년은 말이죠, 고3 학생으로 알려져 있고 전적이 좀 있어요, 전과가. 그런데 이제 사드 반지를 반대하는 이렇게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참외 농가를 방문할 때 여기에 말하자면 달걀을 던졌어요. 그래서 소란이 좀 일었는데 다행히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맞지 않고 이 한준호 의원 수행실장이 대신에 좀 맞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왜 사드 처리하지 않느냐, 철폐시키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표현으로 달걀을 던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기자들이 이제 사드에 관해서 의견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강요당하지 말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강력한 국력 위에 정치 지도자의 용기와 소신,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미중 간에 상당한 세력 대권 대결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묘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진영 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와 관련해서 이상민, 진성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일종의 지금 요즘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상민 의원의 입장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최근 전두환 공과 발언과 관련해서 아무리 우리 당 후보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부적절하다. 우선 내용적으로 국민의 지배적 여론이나 또 민주당의 기본 가치에 반한다. 절차적으로도 너무 쉽게 왔다 갔다 말과 끄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마저도 이재명 후보가 지나치게 말 바꾸는 거,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국가장도 못할 정도로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는 인물인데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야 어찌 되든 아무 상관없다는 위험한 결과 지상주의에 너무 함몰된 것이 아니냐. 지역주의를 부추기거나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냐. 우려가 한둘이 아니다.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 논리, 진입 논리인데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 100% 모두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3조 호황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름 능력 있는 관료를 선별해 맡긴 덕분에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한 것도 사실 아니냐.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설 상황이 아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말을 이리저리 비판하면서 비판해왔다는 자체, 이 의견을 왔다 갔다 줏대 없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실체가 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상민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 안 바꾼다. 또 이렇게 이거를 또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재명이 계속 말 바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는 안 바꿔. 그래서 안 바꾸는 이재명으로 새롭게 본인의 실체를 다시 큰 틀에서 묻게 또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모순된 언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또 진성준 의원도요, 윤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의 공과 이 발언하고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 불필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진성준이가 누구예요? 바로 문재인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는 이번에 사실상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달걀을 던졌는데요. 이때 비닐하우스 속으로 이제 아주 동작 빠르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재명은 맞지 않고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맞았어요. 달걀을 2개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의 전체가 지금 알고 보니까 정체가 경북 칠곡군 외관읍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19살. 자, 그런데 이 학생은 말이죠, 이 과거에 이 경찰의 얼굴을 또 때려가지고 경찰 기동대 안면 부위를 가격한 혐의로 이미 공무집행 방해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10월 12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당시에 이번에도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10월 달 이때는요, 이때도 사드 반대 집회 때 말하자면 경찰을 때린 거예요. 때려서 지금 이제 입건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또 이 선대위 측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만 이미 폭행죄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대로 풀어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씨가 옛날에 사드를 빼준다고 했는데 사드를 안 빼줬다. 사드를 좀 빼달라. 당신들 민주당 정권이 한 걸 봐라. 이러면서 오성을 치르고 달걀을 던진 것으로. 그래서 이 복수의 이 좌파 유튜버들이 그렇다고 계단을 던지는 게 이건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해서 언쟁을 벌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당선 가능성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찬이가 나와서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은 다 나서한다. 자,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나와서 총동원령을 어디서 주창을 했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했던 일을 이제는 좀 더 나서서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나왔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이런 민주당 출신 인사들, 이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고 정통성을 계승한 분들도 아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한 번 물러나신 분들이고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영향가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그래서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이제 호합지왕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또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대선은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본다.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50%가 정권교체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윤 후보 지지자는 60, 70%밖에 안 되고 정권 유지론이 40%로 낮더라도 이는 대부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나온 거에 관해서요, 당내에서도 말이 많아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탈진영, 탈이념적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지층만의 결집을 강조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의 등판, 이거는 맞지 않다. 초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이나땡, 그러니까 이해찬이 나오면 땡큐다. 이재명 후보 참 걱정이 많겠다. 이렇게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의 비리 의혹 또 하나 또 터졌네요. 날마다 터져요. 뭐냐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이 두 업체에다가 무려 41건의 발주를 줬어요. 그래서 최소 5억 8천만 원 정도의 일감을 몰아줬다. 그런데 왜 두 업체가 되느냐? 본래는 업체가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려니까 한 업체로 들어가면 수의계약 조건을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단가가 커서. 그러기 때문에 회사를 두 개로 쪼개. 그래서 이 용역 사업을 무난하게 받아오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꼼수를 쓴 업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이건 어떻게 해서 알려졌냐면요, 똑같은 주소지에 회사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졌어요. 더군다나 이 회사는 말이죠, 전문성도 없는 사업을 갖다가 말하자면 용역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재하청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성남시로부터 용역 사업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이 회사의 대표 사장은 2017년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당시에 이재명 TV 프로듀서로 활동을 했고 2017년 7월에는요 성남시 정책기획관으로 또 특채가 돼가지고요 많은 특혜 논란이 야기된 바 있는 사람이에요. 성남시 정책기획관 공무원으로 채용된 거예요. 전혀 경력이 없는 이러한 이 사장 신씨 채용을 두고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장 신씨는요 코나이가 경기 지역화폐 운영권을 따낸 직후에 코나이 부장급 직원으로 또 이직을 했고 금방 임원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역화폐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면에서 성공한 사례라는 정책 자체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회사의 일감을 몰아준 걸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것도요 고발하십시오. 우리 시민단체들 고발해서 반드시 이 법적 처벌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정은경 이 질병관리청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면 충돌하는 국면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국내에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고, 우리 야권에서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병상도 3,00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12월 한 달 정도까지는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 치료에 치중하도록 하고 있고, 이 코로나 환자들이 적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망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은경 청장, 그 다음에 유은혜 이런 분들 지금 TV에 나와서 계속 어떻게 이걸 잘 적용해 나갈 것이냐,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 12월 중에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영업 제한을 둬서 이 거리두기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적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서요, 이 김부겸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그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즉 뭡니까? 어제도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정치 방역을 하니까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질병 당국의 이런 거리 강화 조치에 관해서 정무적 판단, 여기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뭐겠어요? 3월 9일 대선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 정무적인 이유로 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캠프에서 말이죠, 지난 10월 달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정인이 일주기를 계기로 해서 이 공개적인 활동 등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이 캠프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지만은 그 당시 김건희 씨가 이건 아니다, 이건 단칼에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